자, 그러면 물리 파이널 최종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강으로 오신 분들은 제가 시험 시간을 15분을 드렸었는데 우선 이제 실전하고 관계해가지고 물리 이제 우리 시험 시간 60분 중에서 물리에 배정해야 되는 적당한 시간은 개인적인 편차가 있으니까 15분 내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자, 전공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이쪽, 특히 이제 지구과학을 가장 먼저 푸시겠죠. 웬만하면 이쪽을 20분 내외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제 알고 있으면 빠르게 정답지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분 이내로 이렇게 끊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물리를 푸시는 게 좋죠. 물리에 15분 정도를 투자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화학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화학 쪽에 평소에 이제 건드리지 못할 만한 문제도 건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실전에서는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은 화학에서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성적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떻게 이제 준비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쪽 요 세 과목에서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주셔서 마지막에 이제 화학에다 충분한 시간을 좀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간 연습을 평소에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실전과 이제 관계해가지고는 아마 올해는 아니죠. 내년이라고 하시죠. 이번 시험에서도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여덟 개 정도가 평이할 거고 2개 정도가 약간 난이도가 높거나 좀 고민을 해야 되거나 시간이 좀 걸리거나 이럴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평이하다라는 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걸 골라야 되겠다가 단적으로 금방금방 떠오른다가 8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적을 때는 7개, 6개일 수도 있고 6개, 7개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나오고 나머지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러면은 그의 물리는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5개 정도가 엄청 빡세게 나오거나 그런 출제 경향은 안 보일 겁니다.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여기를 정확하게 다 맞춰야지 가 1순위가 돼야 되겠죠. 빡센 거 하나 맞추나 평이한 거 하나 맞추나 객관식 시험이고 배점은 똑같기 때문에 이쪽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평소에도 너무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리를 꼼꼼하게 잘 해주면서 마무리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 전까지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계획은 다 있으시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는 대부분 이 시기면은 문제를 많이 푸실 거예요. 문제 많이 푸실 거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념에 대한 복습을 하시겠죠. 근데 요 2개를 반드시
병행해 주시는 거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2, 3주 동안에 문제만 쫙 풀어 제낀다든가,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 동안에는 개념 복수 한 바퀴 돌린다든가, 그런 건 가급적 지양하시고 문제 풀 때 개념 복습도 같이 하시는 식으로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내가 할애한 시간 배정은 좀 적어도 이쪽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개념을 내가 꼼꼼하게 잘 정리하고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떠올려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 양치기 한다고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고 쉬운 거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특히 기출문제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는 이런 걸 떠올리는구나 라는 거를 훈련하시면서 그 해당 파트를 지속적으로 개념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거 이제 물리학습 하실 때 워낙 이제 우리가 1차 시험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가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리 공부하는 시간이 있다는 저는 많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몰아가지고 하루에 뭐 6시간, 일주일에 6시간 정도 써도 감사하죠. 물리 과목이 12분의 1이니까 감사한데, 그럴 거면 6시간을 쓸 거면 1시간씩 6번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 어떤 게 반복이 되냐면, 내가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좀 미적미적거리는 파트를 그날 하고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보시면 동일한 게 또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이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휘발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주 봐야지. 그렇다고 무슨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매일 보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횟수는 자기 이제 그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횟수는 조금 많게 하면서 시간 배분은 원래 계획했던 걸 투자하시되 거기에서 시간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자주 보시는 거를 상당히 추천을 줍니다. 짧게 자주 보시는 게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 잔소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일단은 뭐 이거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건데, 출제되는 문제 개수는 역학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연력학 1문제, 전자기학 3문제, 파동학 2문제, 1문제, 그 다음에 현대물리 파트 2문제. 이 비율은 거의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오늘 이제 조금 연습해 보셨고 모의고사 보시면서도 연습을 이제 또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실전에서는 제 추천은 그냥 순서대로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일 시간 동안에 단일 과목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4개 과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뭐 학교 시험 보거나 고등학교 때 아니면 수능 시험 봤을 때처럼 이게 막혀가지고 넘어갔다 다른 문제를 풀다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 주제가 떠오르거나 할 확률은 없어요. 아예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다른 과목에 또 몰입해서 하다 보면 돌아왔을 때 아예 생각이 안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푸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10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10문제 정도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번잡하기도 하고요. 단, 개인적인 편차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역학이 젬병이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를 빼고는 문제 그림이 다 있을 거예요. 물리는 좋은 게 그림만 봐도 무슨 문제야 라는 게 조금만 훈련이 되면은 나옵니다. 어느 파트인지 큰 단원 정도는 대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역학을 어렵지만 뭐 정리하긴 했는데 역학만 보면 뭐 숨이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뭘 안 떠오르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마지막에 푸시면 되죠. 전체 시험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15분 정도. 개인에 따라서는 물리에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할 수도 있고, 그 내가 배정한 15분 정도에서 마지막. 그리고 15분, 예를 들어서 15분을 설정을 했는데 어디 갔니? 설정을 했는데 역학 3개를 뒤로 뺐어요. 7개를 풀었더니 15분을 다 소진을 했다. 돌아와서 풀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화학 푸시고 뭐 생물지구학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푸실 시간이 없을 거기 때문에 요 배정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의 정답을 설령 근거 있게 찍더라도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남겨놓고 빈 여백으로 두고 넘어가지 마시고 해결해 놓고 타 과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죠. 근데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니고 가급적인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푸시되, 내가 특히 너무 힘들어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거 정도는 마지막에 푸시는 식으로 조금 수정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거기 이제 해설지에 달아놓은 것처럼 문항별로 그 핵심 주제를 타이틀로 달아놨거든요. 해설지에다가. 그래서 그 핵심 주제에 대한 간단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그 문제풀이, 해당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눠드리는 해설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교수님 해설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가끔씩 계신데 맞습니다. 제 답안에 있는 해설지는 싹수가 좀 없습니다. 겁나 짧죠. 그거 일부러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손목이 아파가지고 타이핑 치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시험에서 떠올려야 되는, 머릿속에서 뿅 나와야 되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게.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읽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하는 거는 볼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실전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 문제집 포함해가지고 나눠드린 모든 해설은 길어봤자 3줄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3줄, 진짜 길면 4줄,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그 짧은 것들을 떠올려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그 정도가 떠오를 수 있게끔 평소에 훈련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을 보시면, 문제는 이제 보셨을 거니까, 요거는 역학단원에서, 얘도 이제 단골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운동학 파트에 이제 해당이 되죠. 옛날식 표현으로 운동의 표현. 그럼 여기는 당연히 핵심이 속도예요, 속도.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메인입니다, 속도가. 속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런데 순간값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스타일. 그리고 얘가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기 때문에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물론 순간값은 역시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율에 해당하는 변화율, 요런 꼴이 변화율에 해당이 될 건데,
변화율에 해당하는 i는 정의 자체가 평균값을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순간값을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평균값을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냐, 시간에 대한 평균값이라 하면은 지금처럼 예를 들면 0에서 3초 동안 0에서 3초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 구간을 설정을 할 거고요. 순간값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3초일 때 3초에서 아니면 약간 미지수로 t일 때 이런 식으로 순간값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뜻 자체가 평균값과 순간값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 순간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학 파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표면 부근에서의 운동, 중력장 운동이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몇 회차에 넣어놨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별도로 문제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또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스타일도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물리학이다 보니까 실제로 미적분을 시키는 거를 좋아하기도 해요. 이것도 다시 미적분에 대한 게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그 역방향으로, 즉 적분을 해주면은 각각 이런 식으로 관계적으로는 이렇게 되죠.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고 미분 또는 적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유형도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약간의 시간 내실 수 있으니까 수학적으로 접근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스쿨의 무료 특강으로 이거는 올라와 있으니까 올해 강의 촬영한 게 있거든요. 실강 기준으로 1회인가 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3시간 정도의 분량일 거기 때문에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엄청 쉽게 나올 거라서 내가 미적분을 못해도 그냥 따라서 하는 식으로만 하면 그냥 풀리거든요. 아까우니까 혹시라도 아직 조금 헤맨다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일단은 운동학 파트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문제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 1번 그림과 같이, 자, 요렇게 8개에서 9개는 그림이 나오죠. 물리시험 문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이 나오면은 그림과 문제 지문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가면서 표시할 거 표시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함께 보시면. 대부분은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그림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 그림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설명 조건 등이 있으면 그림에 조금 부가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식으로 그림과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경사각이 30도인 유리판 위에 한 점 5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운동 파트에서는 초기 상태 너무 급하게 읽는다라고 그냥 건너뛰고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것도 밑줄 등을 통해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 파트에서는 초기 상태가 중요하죠. 그럼 초기 상태,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자, 연중 높이 5m R인 유리판 위에 P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VP이고, 그리고 P 아래쪽에 지면 위에 점 Q에서 물체 그림자가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체 그림자의 속력은 VQ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30도의 경사각이라고 그랬고요. 물체를 5점에서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놓았더니 얘가 P점을 통과를 할 건데, P점을 통과할 때 속력을 VP라고 뒀고요. 이때 P점과 O점의 높이 차이는 5m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연직 아래에 투영된, 여기는 지금 지표면상에서 Q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림자의 속력이 VQ이다, 요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질문은 VQ는 얼마인가?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 그래서 당연히 과목을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다 똑같겠지만, 문제에서 제일 잘 읽어야 되는 건 항상 마지막 질문이죠. 제 질문은 VQ는,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물리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붙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별 의미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넣어줄 때도 종종 있어요. 단서 조항 확 건너뛰지 말고 단 나왔을 때 거기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조건이 등장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계산을 위해서 10m/s 제곱이라는 것 정도를 준 게 확인이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질문 내가 알겠고 VQ를 구하라고 했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보니까 숫자로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요런 스타일의 유형이, 1번과 같은 유형이 일곱 개에서 8개가 출제가 될 거예요. 1번 같은 유형이. 문제 있고 그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지막 질문은 약간의 계산을 요구하는 것. 근데 화학처럼 꼼꼼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계산 자체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변별력을 요구하는 정도 수단에 불과한 거라 간단한 계산 정도밖에 출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어디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여기죠. 어떠한 개념을 떠올려서 마지막 연산까지 도달을 할 거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나 이거 뭘로 풀어야지? 이게 개념하고 문제하고 연결한다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문제의 조건들을 살피고 그림을 살피고, 아, 이 중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겠다, 요 정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약간 학습을 하셨으면 정지 상태에서 P점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의심의 여지 없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라, 왜냐면은 외력이 하는 일은 없으니까, 공기저항 마찰 싹 다 없고요. 그리고 특히 수직항력이 하는 일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기 때문에 VP라는 값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메인 주제, 메인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 해결 수단은 벡터죠. 그냥 너는 벡터를 아십니까? 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즉 VQ라는 건 EI의 VP에 대해 가지고 X성분, 수평성분을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VP라는 거를 수평과 수직성분으로 분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억각으로 30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VQ라는 거는 VP에 대해서 세타 쪽으로 분해하는 거니까 코사인 30도를 붙여줘야겠다. 그럼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VP를 수치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걸 겁니다. 이어서 보면, 그래서 VP를 구해야 되겠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나눠준 것 중에 또 일가 에너지 정리할 거라 짧게만 얘기를 하면,
정지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 결론은 따라서 속력이 루트 2GH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중력 가속도 10으로 되어 있고 낙하한 연직 방향, 중력 방향의 길이는 5m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15 이렇게 될 거라 그럼 이 안에가 100이 될 거고 얘가 10m/s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2분의 루트 3만 곱해준 거기 때문에 5 루트 3 m/s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도 사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평이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오래 걸렸는데 나 반성 많이 해야 되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평이한 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으차. 이번 문제는 용수철에서 물체가 단진동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문제 푸는 해결에 대한 수단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에 메인이 되는 단원 주제는 일과에너지 쪽이라고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일과에너지하고 관계해가지고는 얘도 단독 문항으로도 잘 나오고 문제 푸는 중간 단계 수단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역학에서는 특히 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정의적으로는 1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힘과 변이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분명히 거리가 아니고 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벡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스칼라 곱이기 때문에 이 둘의 나란한 성분을 곱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나란한 부분의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A를 하고 물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나란한 부분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A를 하고 물체 에너지는 감소한다.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푸는 수단은 뭐가 되냐? 세 가지. 첫 번째, 알짜임이한 일. 그 알짜임과 물체의 변이를 곱한 게 이게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력이 한 일. 외력과 변이의 곱이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즉 이쪽을 해석할 때 요거를 쓰는 거죠. 알짜임과 변이의 방향이 일치하면은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거고 반대면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외력이라는 건 보존력이 아닌 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력에 해당하는 게 시험용으로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은 좀 애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쌍극자 모멘트 이런 거 따지는 거 이외에는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닌 것으로 그냥 취급하시면 돼요. 시험용으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력이 하는 일이 0이면 그러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할 거고 그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케이스이다. 그럼 보존됐다라는 건 뭐냐? 얘를 구성하는 I 중에서 감소하거나 증가한 에너지가 있으면 그들의 양적인 합은 일치해야 돼. 즉 증가한 에너지의 토탈 합과 감소한 에너지의 토탈 합은 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스타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풀 때는 일과에너지 쪽을 건드릴 때는 이 정도 안에서 보통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란 말이 나왔는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 그냥 보존력에 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하고 시험용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표현할 때는 지표면 부분에서 깔짝거리는 정도의 사이즈면 mgh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근데 이거 조금 정확하게는 h는 높이 아니고 높이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표면이 중력 포텐셜이 기본적으로 원래 0이 아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 값을 요만큼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좀 있다. 행성 나오고 위성 나오고 뭐 이딴 식이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기준점이 무한대로 먼 지점을 포텐셜 에너지 0으로 두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식적인 정의가 2분의 1 용수철 상수 변형된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입자의 전하량 곱하기 그 지점의 전위. 그리고 만약에 이 전위가 점전하에 의한 전위라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상수 거리분의 점전하의 전하량 크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양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 라는 거는 밀어버리는 거야. 물리에서 에너지라는 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속박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인력에 의한 거다. 청력일 때는 오히려 플러스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요건 또 정전기 파트에서 조금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2분의 1 입자의 질량, 입자 속력의 제곱. 정의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얘를 조금 변형시킨 상태로 보는 게 편할 때도 있다. 유리할 때도 있다. 그래서 2m분의 운동량 제곱으로 볼 때가 편할 때도 있고, 현대물리 물질파 이런 거 나오는 단원이라면 물질파 파장을 이용을 해서 보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그래서 단원의 문제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한 표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핵심적인 사항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그림은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 L0보다 L만큼 늘어나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용수철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용수철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에서는 용철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취약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얘네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탄성력 자체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요때 요 x가 변형된 길이인데 어디로부터냐면 용철의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다. 요렇게 가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철 문제인데 반진동 문제로 접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용철 진자운동. 이때는 진동이니까 당연히 진동 중심이 기준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평형점 위치. 진동의 중심.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냐 아니면 내가 단진동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 특히 단진동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평형점 위치가 어디지?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는 단진동으로 제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요쪽으로 문제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평형점 위치를 먼저 찾고서 스타트를 해야지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거기 조금 빠르게 읽었었는데 두 번째 줄 바로 앞에 있는 게 정지에 있는 이란 표현이 있죠. 그럼 요때가 역학적으로는 어떤 표현에 해당이 되냐면, 이거 색깔이 왜 이렇지?
평형상태, 역학적인 평형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강체역학, 회전역학 제외하면은 평형상태라는 건 알짜임이 0인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서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죠. 정지하고 있거나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죠? 근데 이것도 가끔씩 질문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사면을 따라서 물체가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때는 알짜임 0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지하고 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 평형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때가 알짜임이 0인 상태. 순간 정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알짜임이 0인 정지 상태인 평형 상태라는 걸 문제 조건에서 준 겁니다. 그럼 알짜임이 0이니까 뭔가 표현하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물체를 용철의 원래 길이에서부터 2L만큼 압축을 시켰다. 이 문제를 틀리셨으면 여기를 놓치셨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에서 원래 길이에 대해서 2L만큼 압축을 시켰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길이가 이만큼, 현재 평형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가 L만큼 이런 상태인데,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길이는 여기죠,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L만큼 압축을 시켰어,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리 문제는 엄청 짧을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의 특성이 좀 그렇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긴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확하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지 마시고 한 번에 제대로 읽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입니다. 이거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비웃거나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산하는 거를 한동안 안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날려서 막 계산하시다 보면은 중간에서 뭐 막히기도 하고 다시 계산하기도 하고, 일단 2번, 3번 정도를 다시 계산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 문제에 3분을 썼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 손해보게 되겠죠.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지구과학을 오히려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낫겠죠. 지구과학 거의 다 맞춰야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계산이나 문제 읽거나 할 때 너무 급해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약간 천천히 정확하게 한 번에. 자, 그러면 왜 자꾸 한 번에를 강조하냐면, 한 번에 해결이 안 나면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거 시험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읽고 다시 고민했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방법을 내가 못 찾은 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이제 여러 번 고민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출제될 수도 있겠죠. 정말 재수 없으면 한 문제? 그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거기에 집중하실까요? 저는 나머지 9개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한 번에 뭔가가 안 떠올랐다는 건 내 정리가 그 파트 부족하거나 너 틀려 라고 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건 옳지 않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을 시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좀 뻔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 최대의 속력은 그러면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아이를 이만큼을 압축했다가 손을 딱 뗐으니까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얘는 왔다 갔다 반진동이라는 걸 할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동안 학습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단진동, 융수절 진자운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개념 정리부터 꾸준히 잘 따라오셨으면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용수철이 수평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던 경사면에 설치가 되어져 있던 지금처럼 연직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던 간에 에너지 손실이나 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독특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면 그 정리가 항상 이거죠. 최대 운동 에너지, 즉 진동 중심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 식의 진폭값을 대입한 이 값하고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 약간의 주의사항은 이것 자체가 현재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진동 중심이거든요. 진동 중심에서 중력 포텐셜 무시한다라고 하더라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 아닌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리하면 이 결론에 도달이 돼. 이게 짧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짧은 거는 기억하는 게 유리합니다. 결론을. 그래서 이거를 써먹을 거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라지 V라는 이 속력을 구해야 되겠는데 답을 체크를 해보니까 K 없고요. 그죠? 질량 M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 질량 M과 K, 여기 라지 A라는 걸 전부 다 답에서 요구하는 G와 L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죠? G와 L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훈련 좀 했고, 그래서 나 이거 단진동으로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풀 때 평형점부터 정리를 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평형점에서 알짜임이 0인 지점에서 특징이 관계가 나와버리죠. 중력과 탄성력이 크기가 같은 지점. 탄성력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니까 L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KM을 바꿔줄 여지가 생겼죠. G와 L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마무리로 뭐가 필요하냐? 진폭만 L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진폭만. 그럼 진폭은 단진동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진동을 일으킬 때 최초의 변이라고 했어요. 최초의 변이. 그죠? 최초의 변이. 자, 단진동의 항상 기준 위치는 평형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평형점으로부터의 위치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평형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진동관계에서 R자임이 0인 지점. 여기가 평형점이니까 평형점으로부터의 최초 변이는 얼마? 3L로 들어가야 되죠. 3L을 진폭으로 해서 왔다 갔다 단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뭘로? 3L로 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n분의 k 만들어서 이거 대입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얘네가 정리해서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는 기호가 나온다라는 건 이미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식 많이 쓰지 말고 뭐만? 숫자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도 지금 앞에 숫자 붙는 거 전혀 없고 기호의 취함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루트 쉬운 거 루트 3 어쩌고가 답이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루트 3이 아니죠. 루트 9겠죠. 3L로 들어가니까. 자, 여기 이제 2번이었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수험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역학 파트, 강체 역학. 에서도 기출된 적도 있고, 이 비슷한 유형이, 그거 이제 계산 문제로 기출이 되었었는데, 또 흔한 유형이고, 또 다시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유형이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3번은 강체 역학이죠.
자, 강체라는 물체는 딱딱한 물체를 얘기하는 것으로 질점이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힘에 의해서 질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지 않는 딱딱한 물체를 강체라고 하게 되고, 강체 역학이 아닌 역학을 우리가 질점 역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질점이 여러 개가 분포하는 걸 강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주제가 일단은 질량 중심, 요것도 그냥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량 중심 구하는 거 너무 간단하니까 버리면 안 된다. 총 질량에 대해서 각 질점들의 mx의 합 요렇게 구해주면은 된다. 만약에 y축도 있으면 y도 저 방법으로, z축도 있으면 그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z축도 저 방법으로 동일하게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단독으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관성 모멘트 자체가 어떻게 돼? 강체 2개 정도, 3개 정도를 엮어놓고서 이 아이의 토탈 이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런 질문도 충분히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의 기본적인 뜻은 그 시스템,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질점들의 mr제곱, 질점의 질량과 질점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 이것의 토탈 합을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죠. 저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수한 모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암기하셔야 되는데, 원통이라든가 막대라든가 몇 가지 경우를 암기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본 뜻입니다. 그래서 mr제곱의 토탈 합을 관성 모멘트라고 한다. 질량 중심에 대해서 특수한 모양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 아닌 경우에는 평행축 정리를 할 때도 있다. 급하게 풀 때는 질량 중심이 축이 아닌데 질량 중심을 모멘트로 두고서 문제를 풀다가 엉뚱한 걸 고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평행축 정리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요거는 문제 풀 때 특히 체크 사항 중에 하나죠.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 지금 맞을까? 요거를 상기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역학이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회전역학, 즉 회전 상태 운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를 토크라고 할 거고, 토크라는 거는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될 건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힘. 근데 이때 특징이 이 둘의 수직한 성분끼리를 곱하기를 해야 된다가 특징이 되죠. 이렇게 토크가 발생이 될 거고, 이어서 바로 가는 게 회전 역학이니까 여기도 운동 방정식이 있다. 그럼 R자 토크가 질량 대응되는 거, 관성 모멘트, 가속도 대응되는 거, 각가속도 I 알파로 정의가 되죠. 즉 회전 역학에 나오는 모든 물리 정의식들은 병진 역학의 식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질량은 모멘트로 바꿔주고, 가속도는 각가속도로 바꿔주고, 속도는 각속도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기호를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단위를 주로 변환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누구야? 안 불렀는데요? 까먹었잖아. 뭐였지? 각운동량 보존도 자주 등장하죠. 요것도 나오면 엄청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몇 초 컷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맞추셔야 돼요. 추가적인 외부 토크가 없으면은 각운동량 전체 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라는 거. 물론 이제 각운동량이라는 기본 정의는 병진 운동량이 mv니까 m을 i로 치환, 속도를 오메가 각속도로 치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전역학에서는 회전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모멘트 각속도 제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도 각 질점들의, 생각보다 이거 자꾸 놓치시던데,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근데 회전역학에서는 회전축에 대해서 각 질점들의 위치가 가깝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의 크기가 다 달라서 이걸로 표현하는 게 식이 너무 길어가지고 동일한 물리량인 각속도로 표현하는 걸 선호하는 것 뿐이에요. 얘도 2분의 1 mv제곱의 또 다른 변형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에너지 따로 있고 병진 운동 에너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는 게 편한 게 굴림운동인 것 뿐이에요. 굴림운동일 때는 운동에너지를 질량 중심을 같은 속도로 따라간다라면서 봤을 때 회전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이 실제로 운동하니까 전체적인 병진운동이 있기 때문에 병진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는 식으로 약간 편법을 부린 거. 이래야 보기가 편하니까 이게 굴림운동일 때 특수하게 표현하는 운동에너지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등의 소개는 잘 안 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자면은 역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과 에너지니까 R자임과 변이의 곱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인 것처럼 응용하자면 이런 거. 그러면 힘에 대응되는 회전역학 물리량은 토크니까 R자 토크, 변이에 대응되는 거 회전 각도겠죠. 그죠? 그럼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령 교재 표현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따라 가지고 역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떠올려서 식전환만 싹싹 해줘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문제로 돌아가서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놓인 질량이 m인 물체 A가 질량이 m, 반지름이 r인 도르래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고 특이한 조건 전혀 없고요. 실은 도르래에 충분히 여러 번 감겨 있고 도르래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다. 보통은 질량 중심 회전축 이런 거 정확하게 표시할 건데 요런 데를 모멘트 표시할 때 여기가 표시가 안 나올 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있으면은 요런 데를 잘 체크를 하세요. 이게 질량 중심에 대한 건지 아니면 진짜 회전축에 대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왜? 평행축 정리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놓치면은 엄청 아까울 거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모멘트인가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럼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경사각이 30도이고 질량이 m, 반지름이 r. 자, 여기에 돌돌돌 실이 담겨 있고요. 실 물체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얘 질량이 m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가만히 둘 것 같고요. 자, 질문. A가 운동을 시작할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마찰 없다라고 단서 조항에 나와 있고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게 질문이죠. 중력 가속도는 G이고 A의 크기, 공기 저항 및 빗면과 A 사이의 마찰은 무시할 거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역학인 이유는 도르래가 일단 등장을 했는데 도르래가 등장을 해도 회전역학이 아닐 때도 있고 회전역학일 때도 있죠. 그거는 언제냐면 되게 당연한 거지만 도르래가 회전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특히 지금은 이제 실이 여러 번 감겨 있기 때문에 도르래와 실 사이의 마찰을 무시해도 실이 풀리면 도르래가 회전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도르래 나오면 양쪽에 이제 물체 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도르래하고 실 사이의 마찰에 대한 표현 이쪽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죠.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관성 모멘트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회전역학 풀어 라는 뜻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더 간단하긴 하죠. 관성 모멘트 이게 나왔어? 그러면 회전역학 생각해야 돼 라는 게 결론이겠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실이 도르래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도르래를 회전시킨다? 그럼 회전한다? 회전역학으로 풀어라? 이렇게 조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그 조건 없는데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실이 여러 번 감겨있기 때문에 실이 풀리면서 도르래는 회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죠. 가속도를 물어봤어? 가속도 기본적으로는 병진역학이고요. 그럼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가속도의 정의,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요거 좀 짜치죠. 왜냐하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아니면 운동 방정식. 아, 이거네. 이쪽으로 건드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힘에 대한 묘사를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해가지고 가속도를 몇 G의 형태로 구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도르래 포함해가지고 얘를 꾸며야 되겠으니까, 자, 그럼 우리 연습한 대로 도르래 회전 역학까지 포함해서 한 방에. 그럼 요때 질량 자리에 도르래 모멘트가 어떤 숫자 mr 제곱으로 표현이 되면은 요 베타 m이라는 부분 얘를 대입을 해준다. 주의사항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주의사항 하실 때 여기가 반드시 실제 반지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라서 여기는 2분의 1 m을 대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얘 반지름이 r이 아니라 2r이었어 라고 나오게 되면 2분의 1 mr 제곱이 이 자리가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제 반지름으로. 그럼 여기가 베타 m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여기에 4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앞에가 얼마가 되죠? 8분의 1인가요? 맞나? 8분의 4면 2분의 1인가? 그죠? 8분의 1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실제 반지름 넣는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끌렸다. 그럼 전체적으로, 자, 실은 두 물체를 연결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장력은 잠깐 개무시할 거고, 그러면 경사 방향으로 중력 성분이 mg sin 30도니까 2분의 1 mg가 될 거고요. 얘가 운동을 일으키는 전체적인 R자 힘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물체의 질량 플러스 베타 m, 도르래 베타 m 2분의 1 m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1g가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자, 복잡하게 단위 등을 막 설정을 해놓고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지독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죄송하지만 훈련을 좀 했고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셨으면은 1분 이내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거 하려고 베타엠 막 이렇게 대입하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특강 같은 것도 자꾸 만들어 드리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나왔을 때 따로따로 하고 합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면 오래 걸립니다. 죄송하지만 시험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게 정석이에요. 선생님 그 정석 같지 않은데 이런 얘기 가끔씩 듣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강의를 안 하겠죠.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정석은, 저는 시험 대비 강사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풀이가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장력을 구하라고 했거나 가까속도를 구하라고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력을 구해야 되거나 뭐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다. 장력 표시 하시면서 한 줄 더 쓰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만약에 장력을 구해 라고 했으면 얘 운동 방정식 꾸미면 되죠. 그럼 mg sin 30도 마이너스 장력이 m 곱하기 3분의 1g가 되니까 장력의 크기 나오겠죠. 그죠? 이쪽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 물론 가까속도를 물어봤으면 접선 방향 가속도 크기가 3분의 1g이기 때문에 a는 r 알파로부터 반지름 r로 얘를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어쨌든 이쪽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이 질문사항에서 필요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토크의 발생,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 얘가 R자 토크가 될 거고, 그러면 이게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가까속도인데 가까속도가 R분의 A, 접선 방향 가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g 대입해가지고 정리해도 T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필요할 때,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을 때,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한 줄 더 써주시면 된다. 이 정도죠. 자, 4번은 간단하니까 4번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앞에서 약간 시간 소비가 좀 있어가지고.
글씨는 조금 꺼야 되겠다. 덥다. 졸리죠? 난 서 있는데 나 졸린데? 안 졸려요? 졸릴 것 같은데, 이 정도 기온이면? 자, 4번 문제는 파동학 중에서 반사하고 이제 굴절인데요. 요거 소개하기 전에 파동 파트는 이제 제 교재 기준으로는 파동학, 광학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느 쪽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한 문제 나올 건데 조금 기분 상하는 게 이렇게 건드려 봐야 될 게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깊이 있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반사 내지는 굴절 쪽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전반사가 나올 수도 있고 간섭, 회절 이런 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정상파가 나올 수도 있고 맥로리 효과나 도플러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충격파가 나올 수도 있고 힘들어. 뭐 이것저것 종류는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숨차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예요. 이 정도에서 하나 나오는 것 정도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민법 그 수많은 조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40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역시나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파동 문제도 쉽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렇죠 항상 다 쉽다 그러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세뇌 당하면서 시험에 입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반사 굴절 반사학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근데 요것 자체보다는 다른 데서 얇음막 간섭 등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자유단 반사와 고정단 반사 헷갈리지 않게 암기 잘 해주시고요. 소에서 밀로 진행할 때 고정단 반사 위상이 반대로 된다. 밀에서 소로 진행할 때 자유단 반사 위상의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굴절 한 줄로 요약해라 라고 하게 되면 스네일의 법칙 얘기하는 거겠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 얘는 나머지는 2분의 1 V2분의 V1 2에서의 파장 1에서의 파장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는 하고는 계셔야 될 거고요. 여기에 관해 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파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동의 속력. 그래서 파동의 속력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문제에서 진동수 갑자기 뿅 변했어 이런 거 나오지 않는 한 진동수는 진행 과정에서 절대로 때려 죽여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파장이 같이 변한다.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매질이 결정한다.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속력이 커졌다, 파장이 길어졌다, 속력이 작아졌다, 파장이 짧아졌다를 각각 의미하게 될 거다. 그리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굴절률과 속력하고의 관계. 여기 헷갈리면 망하는 겁니다. 굴절률이 크다, 느리다. 굴절률이 작다, 빠르다. 소하다, 밀하다까지 기억하시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빛 한정으로 탄성파는 안 됩니다. 빛 한정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 많이 꺾인다. 속력 변화가 크다. 등등을 얘기를 하겠죠. 즉 요거를 위에 요 스넬의 법칙 정리에도 녹여주세요.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너는 굴절률 차이가 큰 거네. 속력이 많이 변했네. 파장이 많이 변했네. 많이 꺾였네. 그죠? 그냥 읽으라는 얘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 이렇게 B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면서 구모양의 유리 P점을 향해서 단색강이 수평 방향으로 입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잠깐 끊고 구모양이 나와 있는데 구나 원이라는 그림은 물리에서 출제하기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오면 약간의 습관 비스무리하게 반지름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반지름을 꼭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반지름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려야 문제가 빨리 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동그란 그림 나왔네, 원 나왔네, 그 중에 일부 나왔네. 그러면 반지름 표시를 반드시 하십시오. 그걸 안 이용해서 푸는 게 오히려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구 모양의 프리즘 같은 게 있었고, 이쪽에서 수평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꺾였고 다시 꺾이고 여기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평선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때 입사각을 몇 도라고 드렸냐면 2세타라고 드렸고요. 그래서 P점에서 입사를 했고, 굴절각은 세타이다. PQR이네요. 어이구, P점, Q점, R점. 자, 여기는 그냥 선으로 그려야 되겠다. 친절하게 반지름 표시를 제가 해놨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근데 여기서만 점선으로 여기 이 정도만 살짝 표현이 되어져 있고 반지름 표시가 이쁘게 안 나와 있으면, 완성해 놓으면은 그림이 이뻐지고 각도도 잘 보이고 B 이런 것도 그냥 눈으로 싹싹싹싹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작도놀이 하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표시 설정을 다 해 놨고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풀 건데, 자, 여기도 문제가 반사나 굴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취약해요. 어디가, 당연한 건데 어디가 취약할 수 있냐면 각도. 뭐 입사각, 반사각, 굴절각, 뭐 전반사의 임계각 등등등, 이런 파동의 진행과 관계에서 각도가 나오면 이 각도는 항상 법선으로부터의 각도입니다. 법선으로부터, 경계면과 수직한 법선으로부터의 각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있는 표현으로는 여기 P점 포함해서 점선이 법선이죠. 그죠? 저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한 거. 자,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옳은 것만을 고를 거다. 자, 이런 문제 유형은 4번과 같은 문제 유형은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번 유형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즉 기억, 니은, 디귿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지선다형 문제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이게 중간에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나 좀 길어서 읽기 싫어해서 건너뛰시거나 마지막에 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출제를 했을 때가 시험 난이도는 쉬울 확률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내가 너무 취약한 파트다 여서 넘긴 게 아니면 가능하면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기억번 유리의 굴절률은 하고 질문을 했죠. 기억번은 굴절률 물어봤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각도가 있으니까 선택지가 너는 이거 아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게 기억의 질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빛은 종류를 불문하고 파장에 관계없이 공기 또는 진공에서 굴절률은 1로 나옵니다. 모두 다 공기나 진공의 속력은 C로 일정하게 똑같죠. 그래서 1분의 유리의 굴절률이 될 거고요. 1분의 유리의 굴절률. 그럼 사인 굴절각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사인 입사각. 사인 입사각 2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많이 건드려 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요 분모 분자에 뭐 넣어야지? 1번에서 2번으로 굴절이 일어났을 때 굴절률만 1분의 2, 나머지는 2분의 1.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분히 대입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걔는 택도 없다. 세타분의 2세타가 2가 되겠지만 사인 B가 2가 될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택도 없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Q에서 공기 중으로 굴절된 굴절면과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는 얼마냐? 뭐 이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얘가 1부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각도놀이 좀 할 수 있을까? 요 정도를 지금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럼 보시면 반지름이 내가 끝까지 안 그려져 있는데 이걸 내가 잘 그렸어. 그럼 뭐 따질 필요가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세타예요, 세타. 그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니은 풀 때 살짝 필요한 컨셉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데 진행 경로를 거꾸로도 봐라. 거꾸로도 한번 쏴봐라. 이 세타에서 공기로 들어와가지고 세타로 유리로 꺾였어. 유리에서 세타로 쏘면은 이 세타로 꺾여요. 이렇게도 한번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너 여기가 세타니까 나갈 때는 여기가 2세타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수평선이 법선이 딱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세타 맞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아래에서 공기 중으로 굴절하는 빛은 입사광과 나란한 방향이 될 거냐, 얘랑 나란할까? 요거를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법선 하나 그리면 반지름까지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제가 그렸죠. 그럼 뭐가 되냐? 너 입사각 반사각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세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세타, 그러면 너는 2세타가 되겠죠. 세타로 유리해서 쏘면 2세타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들어올 때랑 이게 딱 2세타, 2세타를 수평선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능 문제였으면 겁나 쉬운 문제인데 변리사 수험생들 입장에서 얘가 좀 까다로운데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개수를 대비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게 오히려 조금 빡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쉬는 시간 없이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